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산업화, IMF, 그리고 스마트폰 세상까지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입과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 나 역시 믿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 말을 교과서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동료 교수와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울먹이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속살을 털어놓곤 했지요. 아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의 두려움, 사업에 실패한 동생을 대신해 보증을 섰다가 집 한 채를 잃었던 사연, 자식이 방황하던 시절의 부끄러움까지 말입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만 믿으세요.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인간은 따뜻한 말 앞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른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민이 섞인 혹은 은근한 호기심이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누군가 툭 던지듯 묻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입을 떠난 이야기가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밀은 고백되는 즉시 공공재가 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술자리 안주가 되고 나의 고통은 또 다른 사람의 무료한 저녁을 달래는 양념이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대학에서 인간 심리를 가르쳤지만 정작 인간을 가장 많이 배운 곳은 강의실이 아니라 술자리였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그 한숨이 인간 본성의 밑바닥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50, 60대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이 외로움과 배신감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많아졌지만 신뢰는 얕아졌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더 자주 만나지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쉽게 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고백은 친밀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의존의 신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매달림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매달리는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무거운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혀는 짧지만 그 그림자는 길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생각보다 먼 곳까지 걸어가 언젠가 돌아와 나를 찌릅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왜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질까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존재감은 타인의 귀에 기대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전화를 내려놓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슬픔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나의 몫이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울고 싶으면 혼자 울었습니다. 일기장에 적고 찢어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에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얻는 대신 통제권을 잃습니다. 상대는 나를 이해하는 동시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미묘한 권력의 이동이 훗날 관계를 뒤틀리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입을 닫을수록 품격은 열린다. 선생님, 내 입을 떠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재가공되고 덧붙여지고 때로는 왜곡됩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어가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요. 그러니 오늘 이 105살 노인의 고백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과 노출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때로는 무방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조차도 입을 닫아야 할까요? 내 다음 이야기는 그 달콤한 자랑이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성공은 나눌수록 빛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황혼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낭만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입이 건질거려 본 적 없으십니까? 자식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 손주가 영재상을 받았다는 자랑, 오래 묵혀둔 땅값이 올라 노후가 한결 든든해졌다는 안도감, 그 기쁨을 혼자만 품기에는 아깝고 누군가의 와,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집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신을 넘겨 늦깎이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나는 제자들과 동료들을 불러 거하게 한턱 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다르십니다. 그날 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내 의견은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고 뒤에서는 요즘 너무 잘 나가신다더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 후배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저 정도면 이제 그만 내려오셔도 되지 않겠냐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쁨은 공유되는 순간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비교는 곧 질투를 낳습니다. 질투는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사회적 성취의 격차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 형제 사이에서도 소득과 자녀 성취의 차이가 관계의 긴장을 만든다고 하지요. 우리는 겉으로는 잘 됐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재고 위아래를 가릅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가장 예민한 영역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아들이 판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모임에서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모임은 서서히 깨졌습니다. 누군가는 쟤는 이제 우리랑 급이 다르지라며 거리를 두었고, 또 다른 이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괜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기쁨은 한 사람의 집에서는 축배였지만 다른 집에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한쪽은 안도하지만 다른 한쪽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좀 벌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설거지도 해줘. 이 소박한 말이 남편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에게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나는 100년을 살며 인간의 한 가지 본능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비교에서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축하는 미묘한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이런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행복은 소리내어 자랑할수록 짧아지고 조용히 음미할수록 길어진다. 기쁨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그것을 맡겨버립니다. 정말 대단해?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 기쁨의 온도가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왜 굳이 확인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직함이 사라진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부러움 어린 시선이 나를 다시 빛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장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빛은 타인의 눈에 비칠 때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때 납니다. 100세를 넘긴 지금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부러워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쁨은 가족과 나누십시오. 방문을 닫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놓고 둘이서 조용히 웃으십시오.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냥 다 비슷하게 살지요. 이 평범함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나이 들수록 화려함은 줄이고 안정감을 택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동년배들이 자랑으로 적을 만들고 비교로 마음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로뿐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쁨을 숨기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기쁨이 질투로 돌아온다면 슬픔은 과연 위로로 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씨앗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쟁통에 25을 보냈고 가난 속에서 30대를 버텼습니다. 그 시절에는 힘들다는 말을 꺼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나아지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해질수록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선생님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으셨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내 상실을 고백했습니다. 밤이 너무 길다고,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많이 우울하시다더라. 혼자 두면 큰일 날 것 같대.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깊은 슬픔이 어느새 이야기가 되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위로는 잠시였고 남은 것은 연약한 노인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할 단서를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자식의 이혼, 빚 이야기. 우리는 술 한 잔에 기대어 그것을 털어놓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 말은 사실상 내 약점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비밀을 들은 순간 그는 그것을 무게로 느끼기보다 정보로 인식합니다. 정보는 돌고 돕니다. 살이 붙고 색이 덧입혀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누군가의 파산, 누군가의 갈등, 누군가의 실패는 우리를 잠시 안심시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집보단 낫구나. 이 비뚤어진 위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나는 대학에서 상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50대 제자가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친구에게 사업 실패를 털어놨다가 거래처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위로를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슬픔을 나누려다 생계까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자존감을 지탱하는 축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런데 요즘 돈이 너무 힘들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도와주기보다 거리를 둡니다. 가난은 전염병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괜한 배려를 받는 순간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슬픔을 말로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해 분노와 억울함을 가감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찢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에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후유증이 적었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노년에 내가 붙들고 사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깊게 하지만 떠벌림은 나를 가볍게 한다. 우리는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가벼운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편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짧고 대가는 깁니다. 선생님, 슬픔을 혼자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전문가에게만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모든 관계가 상담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슬픔은 입 밖으로 꺼낼수록 설명이 붙고 설명이 붙을수록 왜곡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가슴에 묻으면 시간이 스스로 다듬어 줍니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흐른 뒤 나는 비로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처가 흉터로 바뀐 뒤였습니다. 흉터는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피가 흐를 때는 가려야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기쁨을 말해도 위험하고 슬픔을 말해도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험담에 맞장구 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안전할까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허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묘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모임에서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험담입니다. 이거 진짜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 한 문장은 마치 비밀 결사대에 초대받은 듯한 착각을 줍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순을 막 넘겼을 무렵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회장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늘 자기 자랑만 해. 돈 자랑, 자식 자랑. 나는 괜히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러게 좀 심하긴 하지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나를 그렇게 씹고 다닌다며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험담을 시작한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졸지의 주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험담은 물이 아니라 잉크라는 사실을 한번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단톡방이 더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지금은 글이 증거로 남습니다. 맞아, 좀 그렇지라는 짧은 한 줄이 캡처되어 돌아다닙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캡처는 칼이 됩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편리해졌지만 말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끌릴까요? 첫째, 소속감 때문입니다. 같은 대상을 비난하면 우리는 한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우월감입니다. 누군가를 낮추면 잠시나마 내가 올라선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우월감은 모래 위에 세운 탑과 같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 제자들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내일 다른 자리에서 내 흉을 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남을 씹는 입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유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예의와 조심성은 그 거리를 재는 자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친한데 뭐 어때? 그러나 나는 105해를 살며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이들이 가장 친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친밀함을 이유로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고슴도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추위를 견디려다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는 그 비유 말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따뜻함은 필요하지만 밀착은 위험합니다. 적당한 간격,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남의 흉을 시작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또는 각자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냐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노인은 험담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자 이상하게도 내 평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생님들,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나는 이제 모임에서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여행 이야기만 나눕니다. 깊은 속내는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사람은 깊어 보인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르는 부분에 경외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쉽게 소비됩니다. 그러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도착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험담도 경계해야 한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람을 다 끊고 혼자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침묵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유의 문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5해를 살며 깨달은 것은 사람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 안에서의 관계만이 재산이라는 조건 말입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던 모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경조사비 봉투를 들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던 자리, 돌아오는 길에 허탈함만 남던 만남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괜히 비교하느라 쓰던 시간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인 산책은 우울감을 3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나는 의학 논문보다 먼저 내 몸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돈이 남았습니다. 쓸데없는 체면치레가 줄어들자 통장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무릎에 좋은 운동화를 사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남을 향해 흩어지던 자원이 나를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감정이 맑아졌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울리지 않는 아침은 생각보다 평화롭습니다. 누가 나를 읽고 답하지 않았는지, 누가 어디에 놀러 갔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가 나를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나와는 함께 있지 못했구나. 노년에 대한 한 명언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늙어가며 체력도 줄고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대신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아는 힘 말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정죄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거르고 나면 비로소
내 안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아내가 떠난 뒤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내 방식으로 살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쁨은 집안에서 조용히 누리고 슬픔은 혼자 씻어내고 험담은 웃으며 흘려보내기로.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적은 노인은 함부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늘 웃되 속은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 거리가 품격을 만듭니다. 선생님, 우리는 남은 인생을 지켜야 할 나이에 와 있습니다. 체면보다 평온이, 인정 욕구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내 행복의 리모컨을 계속 남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조용히 내 손으로 되찾으시겠습니까?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입은 닫을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닫지 않을수록 깊어진다. 침묵은 벽이 아닙니다. 침묵은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세월 우아한 고슴도치로 사십시오. 따뜻함은 나누되 가시는 함부로 들이밀지 마십시오. 웃음은 가볍게, 비밀은 무겁게, 내 입이 가장 단단한 금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금고 안에 선생님의 품격과 평화가 오래도록 보관되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